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 45탄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어제는 이제 대구에 가서 했죠.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물어요. 아니, 이 백모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낙관적이냐. 제 낙관적이죠. 낙관적인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저는 인류가 밟아온 궤적과 문명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세계시장, 그 다음에 지식기반 경제, 그러니까 지식창조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유비쿼터스 소통, 이런 것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질화된 문명 질서를 나날이 강화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많이 얘기하지만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서비스로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시작된 거는 1994년에 불과해요. 또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타직스탄 이 정도 빼고 나서는 전부 WTO 가입국인데, 그 WTO가 출범한 지가 한 20년밖에 안 돼요. 1994년이에요. 같은 해요. 인터넷이 상용화된 시점이랑.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소련 그러면 그거 언제 때 얘기지 하고 이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을 다시 더듬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소련이 엄청난 위세를 떨치다가 붕괴한 게 1991년 12월입니다. 불과. 그리고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동구권 전체가 불그레한 공산권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불과 우리가 한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24년이죠. 만약에 인터넷 상용화와 WTO를 전제로 해서 본다면 한 24년 사이에 엄청나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그 다음에 지식창조경제, 유비쿼터스 소통,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재조직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저게 오래 갈 수가 없다. 저게 마르고 닳도록 영구히 갈 수가 없다. 저거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전체 문명적 관점에서 생각을 좀 가끔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흐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까짓 거 지금 이 전대협 세대 혹은 주사파 세대의 독재 체제인데 일종의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의 바탕을 해서 영위되고 있는데 이런 썩은 정신머리를 가지고 알량하게 무슨 사법 장악하고 있고 언론 장악하고 있고 정치 장악하고 있다고 우리를 짓밟는 이런 형세가 영구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면 된다. 저는 이제 연식이 꽤 됐어요. 올해 이제 60이니까 혹시라도 운이 나빠서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그 한계선을 운이 좋으면 한 75까지 잡아요. 제가 좀 운이 나빠서 75까지 그렇게 충분히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번 세대가 싸우겠지. 쥐들 인생인데. 쥐들도 결국 우리랑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낙관적인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여쭈고 싶은 것이 좀 우리가 낙관적인 이런 믿음 혹은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조망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 김가열 쪽 사교체제와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의 이 권력 체제가 샴쌍동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거는 한 방에 보내면 된다. 은희인이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보내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여쭐게요. 요새 이제 경제가 심상치 않죠. 드디어는 6월 달 들어서 지난 20일 동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수출이 감소를 했어요. 한 5% 가까이. 근데 뭐 그거야 이제 경기라고 둘러댈 수 있어요. 뭐 경기라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한 시기에 수출이 감축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번에 물량 많이 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일단 고용과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이게 어디를 치냐면 노인, 저학력자,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 근로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아주 직방으로 치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별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건설 쪽도 요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투자 심리들이 엄청 위축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와 멘탈이 악화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 다짜고짜 이런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금감원에서 은행의 대출 원가를 계산해서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이자를 다시 돌려드리게 하겠다. 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럼 은행이 손해볼 때는 우리가 이자 더 내야 돼요? 약정이자보다? 아니, 장사하는 사람을 원가 계산해서 원가대로 이익 보게 하겠다라는 게 이런 식의 그 정책을 발표하면은요, 투자할 기업이 없어져요. 언제 칼 들고 해서 배 갈른 다음에 너 원가 얼마야? 여기 꺼내보니까 간이 500g인데 이거 너무 좀 간에 좀 기름이 많이 낀 것 같아. 뚝 자르고.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기업하는 사람한테 장사하는 사람한테 너 원가 다 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원가 까갖고 국가가 상정하는 의미의 적정이익보다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더 낮추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을 돌려주겠다. 이거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정책이랍시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치고 개대지화 돼갖고 박수치고 좋아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 아, 이제 한국에서 당분간 기업 활동은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개돼지화 되겠죠. 껐떡하면 너 원가 까봐. 아니 밥집 가서 왜 이 집 좀 밥값이 비싼 것 같아 하면 사장한테 당신 원가 까보셔.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당신 폭리 아니야.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저거랑 아주 비슷해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참 문제가 있는데 옛날부터 좀 이런 풍조예요. 아니, 뭐, 해수욕장에서 성수기 바가지 극성, 이렇게 해서 쫙 제목이 나와. 그럼 읽어보면 뭐냐면, 아니, 어떤 섬마을에서 지금 아이스크림 값이 한 500원 더 비싼 거 갖고 쓴 거예요. 아, 그럼 그 섬에서 시즌 맛에서 아이스크림 500원 정도 더 받는 게 맞죠. 일단 거기까지 수송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한편으로는 기업가나 경영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멍청하고 사납게 만들고 이러면 나라가 피폐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죠. 친북 상징 조작을 해요. 이게 나라 돈 수억 들여갖고 엊그저께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 그 집이 폐가가 돼 있었던 거를 남북의 젊은 공동 음악가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는 장소로 다시 단장을 해서 해놨어요. 윤희상 하우스라고. 아니 이 사람
제가 이제 뭐 명예훼손 걸릴까봐 말은 굉장히 조심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제분이 평양에서 살잖아. 그리고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누구죠? 오길남 박사. 그러니까 서울대에 나와서 순진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경제학 공부하다가 부인의 신장염이나 이런 몸을 북한에 가면은 교수 생활하면서 잘 치료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어린 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공작원으로 훈련받고 부인한테 당신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밀명을 받고 북한에서 나온 다음에 탈출을 해버린 분이 있다고요. 오길남 박사가 자기를 북한으로 보낸 사실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윤희상을 꼽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독일의 제독 친북 인사로 꼽힌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거를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집을 단장을 한 다음에 북한에 과연 얼마나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된 창의적 젊은 음악 창작가가 있는지 몰라도 남북의 청년 음악 작곡가들이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작업하는 장소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짓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짓이요. 그러니까 좀 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뭔가 북한이랑 피를 섞고 몸을 섞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경제가 좀 힘이 빠지고 이럴 때. 저 사람들 경제 난도질에서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고 안보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해외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돈을 그냥 소비로, 그것도 사치품 소비로, 명품 소비로 흥청망청 써버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화 멘탈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교과서에는 이번에 황당한 짓 했죠. 2020년부터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란 말만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황당한 짓이죠. 왜 그래? 민주주의는요,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원래 뜻이 어리석은 대중의 정치, 대중의 권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모아놓고 머릿수대로 결정하게 하면, 자, 20명이 모여져 있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셔틀빵 시키고 이지매 하는 거요. 애들 못 살게 구는 거. 그거 민주주의적이에요. 20명이 모여서, 야, 쟤 애가 좀 멍청하고 바보 같아. 빌빌해. 쟤 그럼 우리 이제부터 공동 빵 심부름 하는 애야. 그래서 돈 주고, 야, 철수야, 가서 빵 사와. 뭐 안 사와? 이렇게 한 대 팔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돈 떨어지면, 야, 철수야, 나 돈이 좀 없는데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생각날 때 줄 테니까 네 돈 갖고 빵 좀 사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링컨이 노예제를 택할 거냐 말 거냐는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정치 철학을 완성시키는데, 링컨 대통령 되기 전의 사건이에요. 1850년대 미국에서. 그때 이런 말을 한다고, 링컨이. 자, 노예제가 될 거냐 말 거냐를 다수결로 정할 수 있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오늘은 흑인을 노예로 정할 수 있어요. 내일은 다수결에 의해서 유태인을 노예로 정할 수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1명만 흑인이고 19명이 백인이야. 오늘은 다수결에서 흑인 보고, 야, 너 다수결, 오늘부터 너 노예야. 이제 19명 남았어요. 그 중에 2명이 유태인이야. 그럼 17명이 딱 서로 짜가지고 2명 유태인 보고, 너 내일부터 노예야.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이탈리아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수결이라는 게 황당한 거라니까요. 그 자체로는. 민주주의라는 건요. 그 자체로 무지하게 위험한 물건이에요. 이 위험한 민주주의의 를 순치해서 그것이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뭐냐.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요. 즉 독립적 개인의 진실존중 마인드와 그 독립적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원칙을 딱 깔면 그때 민주주의가 쓸만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만이 쓸만한 물건이고 민주주의는 무지하게 폭력적이고 무지하게 위험한 폭약이 될 수 있다니까. 자유자를 떼버린 민주주의는. 근데 이제는 민주주의 자체만 찬양해. 자유자는 떼버리고 개인은 다 떼버리고 개인의 존엄성 다 떼버리고. 이거는 나라가 나서서 교과서를 가지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1984 동물농장 만들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조지 오웰에. 그래서 이거 근데 이런 일들을 자꾸 하면 그 다음에 교과서에 또 이것만 자유민주주의만 손본 거 아니에요? 2020년부터 역사 교과서에 말하자면 그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3.1운동 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3.1운동 때 대한민국이 있었으면 뭐하러 독립운동했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다 3.1운동 다음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전부 바보 병신이란 소리죠. 이건 선배 세대로 뭐 이렇게 무시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부득부득 대한민국을 1919년으로 끌고 올라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남 이승만을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딱 하는 순간 우남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건 우남의 작품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요번에 2020년 역사 교과서에서 또 뭐 지우려고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였다는 거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거 유엔이 그때 결정해 준 거예요. 1948년 12월 달에. 유엔이 그렇게 의결해 줬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조치들이,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 조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무슨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득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바닥바닥 주장해서 이거 관철을 시킨다고. 권력 잡았다고. 그러나 이제는 알만한 걸 다 알려지잖아요. 이런 게. 숨겨져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알만한 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세상이 이상해졌다. 돈 투자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밖에 나가 살아야 되고 가능하면 이민 가자. 이런 풍조가 퍼진다니까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경제가 살아나겠냐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우리가 만성적으로 인구 구조가 계속 악화돼 가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그럼 인구 구조 문제 있죠. 만성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우리가 빅7 의존도가 높잖아요. 이거 빅9이라 그러기도 하고 빅10이라 그러기도 하고 빅13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석유 화학을 하나로 잡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근데 이게 원래는 기름과 합성수지 둘로 나눠요. 근데 이건 뭐 석유화학, 이래서 유화해서 하나로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화학, 이런 빅7 의존도가 저희가 굉장히 높거든요. 수출에서 이게 한 60%, 55에서 60%쯤 돼요. 이 빅7 의존도가. 이것이 지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구조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언제 누가 잡아놓은 거냐면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 중화학공업화 때부터 잡힌 거예요. 물론 그때 반도체는 나중에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이 길로 저거 갖다 철강을 넣으면 이제 빅8이죠. 제가 철강 빠뜨렸네요. 그러면은 이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게 비중이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뭐 기계 같은 게 좀 올라와야 되고 근데 이게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데가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멘탈이 약화되면 이게 그
참 나중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처를 입기가 쉬운 그런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를 거의 이제 침체 지경으로 막 몰아넣고 있는 거죠. 사고방식들이 이상하니까. 원전 같은 거 가동률 떨어뜨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전기값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태양광 발전소 짓는다고 전국에 산 다 벗겨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구조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해야 자기 인생이 합리화되는 거야. 자기의 사고방식이. 자기의 입맛이. 자, 참. 그러니까 이제 야권은 야무진 착각을 하죠. 아마 김성태 같은 사람들 사고방식 이런 걸걸요. 경제가 무너지면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대승할 수 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오케이, 맞아요. 사이클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절묘한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동 안 해요. 왜 작동 안 하냐? 야권이 신뢰받는 대안 세력인가요? 국민들한테 신뢰와 존경을 조금이라도 받나? 문재인 정부 꼴보기 싫어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 33% 찍어준 거지 자유한국당 찍고 싶어서 찍은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야권의 관점, 가치관, 사상이 정립되어 있나요? 뻑하면은 뭐 보수를 뭐 다시 재건하겠다 그러고 뻑하면은 개혁적 보수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 보수가 뭔데? 라고 말했을 때 영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줄줄줄줄 설명하고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줄줄줄줄 설명하고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수주의는 영미 외에는 없어요. 영미만이 보수주의를 발전시키고 영미만이 보수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보수가 무슨 자기 집 동네 개 이름인가? 저는 그 집 가면 개 이름 보수라고 지으라고 하고 싶어요. 야, 보수야, 와. 야, 보수 거기 똥 쌌냐? 야, 보수 거기다 오줌 싸지 말라 그랬지?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수 타령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사상이 없다고요. 보수든 보수가 아니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상징, 언어, 전략, 선전, 홍보 이런 컨셉이 있나요? 김무성 씨, 그 뭐라 그랬어요? 나 그때 황당하더라고,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막 그 후보로서 막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2012년 초겨울쯤 돼요. 이제 후보로서 막 이제 그 당내 경선 끝나고 날아올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딱 그쪽으로 잡힐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김무성 씨. 내가 지금도 기억하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글 썼거든요. 그 글이 계기가 돼서 그다음부터 저는 김무성 씨 쪽이랑은 말을 잘 못 섞어요. 그때 김무성 씨가 뭐라 그랬냐면 2008년 광우병 때 공권력으로 쓸어버렸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뇌구멍 송송탁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유모차 끌고 나왔는데 패닉에 빠져서 나온 사람이거든. 거짓에 속아서. 그거를 전경방패로 찍어갖고 다 쓸어내고 저기 뭐 물대포 왕창 뿌려가지고 거기다 최루액 섞어가지고 막 애들 눈에다가 물대포 다 뿌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광우병이랑 엄청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그런 식으로 조치할 일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일의 뿌리를 보면 우리가 진실을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혹은 진실을 전파해야 될 당사자들, 저기 예방의학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한 200명 나와가지고 성명 발표했어야 돼요. 예방의학 교수들 집단으로 그때 성명 발표한 적 있나요? 의사협회에서 집단으로 한 2,000명 모여서 의사들이 성명 발표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지식인이 다 비겁하게 숨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언론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이쪽이 그 힘이 없었거든요. 100% 저들이 게시판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풀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뇌구멍 송송탁이라고 정상가리라고.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한 비극적인 일인데 어리석은 일인데 이걸 물리력으로 그냥 밟아버려요. 탱크로.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씨가 그런 종류의 막가파 또 강성도 아니잖아요. 요새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도 야가 빠진 소리였던 거야. 그 소리도 자기가 정말 강성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믿은 게 아니라 박근혜란 인물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강경 분위기로 가나 보다 하니까 지 떠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자아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공권력으로 쓸어버렸어야 됩니다. 공권력이 누구지? 개 이름이에요? 사람 죽어나가고 유모차에 탄 애들이 질식사하면 그게 누구지? 개 이름이요? 이러고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처량하게 지금 남북관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처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나가서. 그 시간에 미국의 전략이 뭐고 북한의 지금 현재 입장이 뭐고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떻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라고 돈 주고 사람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경제 무너지면 2020년에 대승해요? 웃기는 소리죠. 말라 빠져서 다 죽은 감나무 고목 밑에 가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게 낫죠. 이른 봄부터. 가을이 되면 홍시 떨어질까 하고. 거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거대 야권이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과 연계되어 있나요? 전혀 연계 안 돼 있잖아요. 자유민주 시민을 기반으로 못 삼고 있다고요. 자, 그냥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많이 안 잡아요. 태극기 성향의 시민이 태극기 집회 한 명이 한 서너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보면 100만 명은 돼요. 그럼 그 100만 명을 지역구 250개니까 지역구 평균으로 나누면 한 지역구에 4,000명이에요. 그 4,000명의 자유민주 시민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조직하고 그거를 그 자기 지역구에 단 50명, 100명씩이라도 모이게 해서 그래도 그것도 잘못 사주면 걸리니까 빵값과 우유값 3,000원, 4,000원씩 들고 오라 그래서 돈 받고 빵과 우유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라도 해보고 이러봤나?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요. 제대로 한 사람들. 자유민주 시민과 전혀 결합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런데 어떻게 2020년에 바로 이기냐고요. 경제가 한 번 무너져, 두 번 무너져, 10번 무너져, 100번 무너져도 2020년에 자동으로 이긴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담 드릴게요. 이대로 가면 2020년에 떼몰살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떼몰살하기 싫은 사람은 지금 김성태 리더십, 당권파 리더십에 목숨을 내놓고 싸우십시오. 그래서 그 김성태 리더십, 당권파 리더십을 옷을 벗겨가지고 주저앉히든지 아니면 귀하들이 해당 회장으로 몰려가지고 당에서 제명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 낼 때까지 싸워야 돼. 안 그러면 2020년에 자영업 폐쇄해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히 지금 야권 국회의원들이란 건 지역구의 자영업자잖아요. 나 어떻게 한 번 더 재선 더 할까를 그것이 핵심 고민인 지역구 정치 자영업자가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자영업 폐업당한다니까. 강제 폐업당해요. 2020년에. 그거 당하기 싫으면 자영업자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니까 좀 머리 좀 써갖고 당하기 싫으면 지금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죠. 그건 뭐 자유한국당이든 뭐 정치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은인이 그러니까 북한의 김가열 쪽 체제와 지금 우리가 인이라고 보통 불리는 전대협 주사파 권력 집단이 이게
말하자면 샴쌍둥이 공생관계예요. 이 전대협 주사파 권력 집단이 옛날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노당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상대적으로 이쪽에 비해서 약화된 포지셔닝에서 유지되는 걸 원한다고요. 그거 붕괴되면 이제 고라파지니까. 알거든. 그거 붕괴된다는 얘기는 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북의 분단, 북의 김정은 체제와 같은 이런 대량학살 체제의 존재, 이것 때문에 이른바 제도권 야권이 저렇게 게을러 터지고 바보가 된 거예요. 이게 존재하니까 적당하게 보수파리하고 적당하게 반공파리하고 적당하게 우파파리 하면 그냥 정치 자영업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약화된 거예요. 쟤들이 약화됐기 때문에 전대협 주사파 위수김동 하던 애들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이 옛날에 30만 명, 20만 명 모였었다는 커넥션 하나 가지고 사회를 잡고 흔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알량한 젊은 시절 커넥션 하나 가지고. 그게 자산이 돼서.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북한이 무너져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개혁개방이 전면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제도권이 엄청 강화돼요. 정신과 사상이. 정신과 사상이 강화되면 전대협 세대는 그까지 30년 전에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무, 위수김동 찾았던 그 알량한 인연에 바탕한 커넥션이라는 건 아무 힘을 못 가지게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전대협 주사파 세대는 북한이란 존재 아래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좀 약화된 채라도 유지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라고. 약화됐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 깔고 올라타서 자기들 종가치는 못 부리는데 그래도 유지되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의 최적 환경이에요. 이 전대협 주사파 세대가 바라는 로망이라고요. 그래서 그 남노당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남노당의 꿈이 그거 아니에요. 박헌영의 꿈이. 김일성이를 동생쯤으로 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이인이는 공동체라고요. 그때 은이라고 표현하는 건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김가혈 쪽 사교체제를 뜻하고 인이라고 표현되는 건 문재인 개인이 아니고 전대협 주사파 세대의 권력체계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 목표는 CVID죠. 그리고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추진하려면 CVIL이 가야죠. CVID는 완벽하며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이고요. CVIL은 완벽하며 증명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개혁 개방을 가리키죠.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Liberalization.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목표는 CVID와 CVIL이라고 실제로는. 이건 제가 세뇌 탈출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별로 안 해요. 왜냐? 지금 미국의 힘을 보면 이걸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김정은 체제의 전략 목표는 뭐냐? 여긴 전략 목표가 없어요. 안 죽으려고 허둥지둥이에요. 미국과 중국, CVID와 비핵화하겠다는 것과 비핵화를 표방만 해놓고 실제로는 기만하는 거. 미국과 국제사회를. CVID와 기만. 개방과 쇄국.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동요하는 거예요. 이 까닭에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나오면 나올수록 베이징을 가면 갈수록 다이렌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면 만날수록 평양에 폼페오가 자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의 해체 붕괴는 가속화돼요. 왜냐? 김가혈 쪽이 신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인간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의 상징 체계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려고 나온 불쌍한 인간이라는 게 증명된다고요. 저게. 그리고 북한이라는 체제는 여기서 보세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 이러고서 이 엄청난 이게 아리랑 축전 이런 거 만들어내는 일종의 전시동원 체제거든요. 이거 전시동원 체제라는 건 뭐 체제 자체가 전시동원 체제예요. 그 얘기는 항상 전쟁을 전제로 한 체제라고요. 따라서 전쟁 대결을 전제로 한 건데 핵과 미사일 내려놓고 미국과 화해 무드로 들어간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죠. 김가열적 사교체제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체 붕괴가 가속화된다고요. 참고로 이 아리랑 축전이 아마 맨 마지막이 2012년 이거 한 달, 두 달씩 하는 대형 게임인데 이거 2012년쯤인가 했을 거예요. 올해 지금 다시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거 못할 거예요. 올해 그거 했다가 폭동 날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다 장마당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준비를 두세 달을 해야 되고 공연을 뭐 40일, 50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합계 예를 들어서 한 100일이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야 그러면 북에 돈 올려보내가지고 여기 문재인 정부가 그거 다 나눠주면 될 것 같죠. 일단 돈도 못 올라가고요. 경제봉쇄에 막혀서. 그 다음에 돈을 서로 괴짝에 담아서 올려보낸다고 해도요. 나눠줘요. 야 김정일이가 야 동무들 다 나누라고 하고 나눠주면요. 글쎄요. 지금 같은 도둑놈 체계에서는 김정은이가 여기서 만약에 1억 불 받아가지고 5천만 불 슈킹하고 5천만 불 나누라고 줬으면은 그 5천만 불 중에 실제로 나와서 여기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글쎄요. 500만 불. 500만 불에 10만 명 하면 50불이에요. 5달 동안 50불 받아요? 장마당 가는 대신에? 폭동나죠? 살지 못하는데. 저는 아리랑 축전 없다고 봐요. 심지어 군중대회도 지금 모으기 어려운데요. 그냥 한번 모여서 아각거리는 것도.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이게 해체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되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뜸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국내 기러기들은 뭐 중국과 러시아 이제 뭐 북한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제 미국 셋이서 3자 체제 만들어서 미국 몰아붙인다고 하는데 몰아붙일 힘이 있어서 몰아붙이죠. 저는 그렇게 못 봐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좀 두고 보자고요. 자,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돌파 전략은 뭐냐? 자, 우리가 뭘 살펴봤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체제가 결국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백두혈적 사교 체제와 샴쌍동이 공생관계에 있구나. 첫 번째. 아까 다시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전략 목표는 결국 CBIL까지 이루는구나. CBID와 CBIL. 그 다음에 김정은 체제는 전략 목표라기보다도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CBID와 기만, 개방과 쇄국 사이에 계속 동요하면서 약화돼 가는구나. 북한의 해체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구나. 중국과 러시아는 별 뾰족한 대항 수단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몇 가지 예측과 전제를 해야 된다고요. 자, 이 전제 아래서 보면 미국이 뜸들여서 흔들면 어떤 초기 단계 때는 최소한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삼은 CBID 같은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돼야 되나 보다 하는 거지만 지금 그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펼쳐진다고 해서 그럼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갈 거냐. 혹은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냥 넋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냐면 이럴 때는 북한이 CBID로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지원과 투자가 전체주의 리더십이 전체주의 체제가 온전되는 방향으로 지원과 투자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인권과 개방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과 투자가 돼야 된다. 이거를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이게 저는 우리의 싸움의 주요 전선이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어떤 거냐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 애국 우파는 전부 미국이 이제 곧 북폭할 거야. 북폭할 거야. 그래서 북폭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저도 북폭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좀 뒷맛을 남겨놨어요. 그전에도 어떤 식의 표현이나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한테 야, 당신들이 작년 가을에 제가 대중연설 할 때 그래요. 나 선제북폭 불사하고 예방전쟁 감내하는데 북한 해방을 위해서라면 감내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을 역성들면 북한 사람이 5천 명 죽을 게 5만 명 죽는다. 그럼 추가로 죽은 4만 5천 명의 핏값은 문재인 당신 먹게 위해 놓인다. 이런 걸 연설을 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때도 북폭 자체를 막 예찬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그 사람 핏값에 관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핏값을 줄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밑바닥에 깔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마치 무슨 꼴이 된 것처럼 돼 있냐면 이 애국 우파 진영은 무조건적인 북폭 예찬론자들이었는데 트럼프가 확 북폭 아닌가 비요 하고서 확 방향 틀어버리니까 갑자기 붕 떠갖고 이제 김정은이 갑자기 개혁개방을 주도하는 계몽군주가 되고 문재인은 전쟁을 피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한 현명한 지도자가 되고 이제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냐 뭐 이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전체 추세로 보면 그게 결국은 북한의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끌려 나오는 일련의 과정의 한 스텝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럼 이 스텝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속화해 주려면 김정은이가 개혁개방의 첫 단계에서 마치 계몽군주 같은 그런 포지셔닝이 나오고 CBI의 첫 단계에서 CBI의 첫 단계에서 마치 문재인이 말하자면 그 한반도를 평화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발시킨 위대한 지도자처럼 포장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 벌써 그렇게 포장되고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야 진정한 길은 인권, 정치범 수용소 해체, 자유화 그리고 개방 시장이야. 그럴 때만이 진정한 비핵화가 일어나는 거야. 왜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북의 전체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려고 그래. 그런 방향으로 돕지 마.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인권과 개방시장의 강화를 항상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돼. 안 그러면 햇볕 퍼주기 버전 2 되는 거야. 라는 투쟁을 전개해 줘야 돼요. 그게 투쟁의 전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투쟁의 전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투쟁은요. 한국 자유시민의 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이 주역 중에 주역이 되되 여기에는 미국 동포와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말하자면 지도자들, 지식인들, 정치 지도자들 또 일본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소한 한미일 삼각편대가 딱 짜여갖고 이 투쟁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우리다움을 확인한다. 우리의 우리다움의 원천은 뭐냐? 진실이잖아요. 무슨 진실이냐? 쟤들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야. 인간은 저런 데서 살 수 없어. 그건 존엄한 개인의 독립적 개인의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었던 거야. 지난 70년간. 이게 진실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인권신장과 개방시장을 향해서 나와야 돼.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을 둘러싼 걸로 게임으로 게임을 다시 규정을 하고 다시 정의를 하고 다시 진영을 짜서 그때는 세계적 국제적 진영을 짜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